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제가 많은 분들하고 인공지능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인공지능이 뭔가요? 라고 질문을 드리게 되면 대부분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인공지능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하십니다. 그 이유는 인공지능의 인공하고 지능이라는 이 말 자체가 그렇게 낯선 단어는 아니죠. 사람이 인위적으로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인공이라고 한다면 특히 인공지능에서의 인공은 컴퓨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이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지능이다라고 설명을 하시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설명을 잘 하신 것이죠. 그러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이 지능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확실치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인공지능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지능이 뭔지를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능의 탄생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예일대학교의 뇌과학, 신경과학의 세계적인 석학입니다. 이대열 교수가 출간한 지능의 탄생이라는 책에서는 지능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환경에서 복잡한 의사결정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이걸 왜 하느냐, 이러한 능력을 도대체 어디 쓰이는 거냐라고 하게 된다면 이 이대열 교수는 생존과 번식을 위해서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생명체는 생존과 번식을 위해서 다양한 환경에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생각을 하고 나서 이 복잡한 의사결정을 합니다. 이 환경에서 생각을 한 후에 어떠한 의사결정이 가장 최적인지를 결정을 하고 나서 행동을 취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작용을 통해서 생존과 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요. 고등동물일수록 이 생존과 번식의 문제가 아닌 뭔가 다른 문제가 있겠죠. 사람인 경우에는 행복을 찾는다거나 아니면은 자아를 실현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지능을 사용한다라는 거로 우리가 지능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 이때 뇌가 올바른 행동을 선택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학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거냐면 지능을 위해서, 즉 지능이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올바른 생각을 하고 올바른 판단을 하고 올바른 행동을 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학습이고, 학습을 통해서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판단과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지능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학습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지능의 핵심은 저는 학습이다, 즉 머신러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것과 일맥을 같이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게 되면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지능하고 인공지능을 비교하게 되면 결국은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지능, 즉 생존과 번식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있겠죠. 고등동물일수록 뭔가 행복을 추구하는 뭔가가 있겠죠. 그러한 것을 얻기 위해서 결국 올바른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올바른 판단을 하고 이것을 근거로 올바른 행동을 하는 것이다 라고 지능을 정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대열 교수는 이러한 올바른 생각, 그다음에 올바른 판단, 올바른 행동이라는 것은 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결국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학습이라는 것이 지능의 요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럼 정리가 되겠죠. 그 지능을 우리가 정확하게 정의했기 때문에 인공지능은 뭐냐면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지능들을 이 컴퓨터한테 부여하는 것이죠. 특히 인공지능은 이 침팬지나 아니면은 고릴라나 아니면은 사자 같은 지능을 컴퓨터한테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의 지능을 휴먼 인텔리전스가 되겠죠. 휴먼 인텔리전스를 이 컴퓨터한테 부여하는 것, 또는 컴퓨터가
사람의 지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공지능이 되고, 그러면 컴퓨터가 지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뭐냐? 사람처럼 생각을 하고 사람처럼 판단을 하고 사람처럼 행동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 약간 추상적이죠. 사람처럼 생각하는 것, 어떻게 판단하면 되지? 사람처럼 판단하는 것,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결정할 수가 있을까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공지능을 우리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다음에 직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이 이 컴퓨터가 가지고 있다면 이 컴퓨터가 바로 인공지능이 되는 것이에요. 바꿔 얘기하면 컴퓨터에다가 사람이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는 것을 부여하는 것이 바로 인공지능이다. 이렇게 정리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인공지능 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겠죠. 이 슬라이드는 인공지능의 역사를 제가 한 페이지로 요약한 것인데, 물론 100년 이상 된 인공지능의 모든 역사들을 한 페이지에 작성한다는 것이 무리가 있습니다만, 역사적으로 주요한 연구들을 한번 우리가 마일스톤 개념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인공지능의 발전사, 그다음에 향후 어떻게 발전될 건지를 예측할 수 있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알고리즘으로 배우는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이라는 책에서는 이 93쪽에 있어요. 여기 제가 여기 표시해놨거든요. 요게 뭐냐면 그 책에 있는 내용이다라는 거죠. 여기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책에 있는 요 페이지를 보시면 자세하게 써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저는 사실은 인공지능의 시작점은 앨런 튜링이 만든 튜링 머신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컴퓨터가 지능을 소유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컴퓨터를 누군가 만들어야 됐겠죠. 그래서 이 컴퓨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컴퓨터의 시작점이 바로 앨런 튜링의 튜링 머신이에요. 이 튜링 머신이 바로 현재 지금 사용되고 있는 컴퓨터의 원조가 되는 거죠. 또한 앨런 튜링은 이 컴퓨터라는 것을 제안하기도 했을 뿐더러 무려 1936년에 이 앨런 튜링은 인공지능을 예언을 했습니다. 인공지능이 앞으로 생길 거라고 한다면 과연 어떤 식으로 인공지능을 우리가 판단할 것인가 라는 것을 얘기를 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튜링 테스트죠. 튜링 테스트는 뭐냐면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이 인공지능이다 아니다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 것인데, 이러한 이유로 저는 앨런 튜링이 만든 그 튜링 머신이라는 것을 시작으로 인공지능은 시작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앨런 튜링이 제안했던 튜링 머신은 사실은 그 아이디어였고요. 이렇게 컴퓨터를 만들면 되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였고, 그 다음에 이 튜링 머신의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실제 컴퓨터를 제작하게 된 것은 G3라고 하는 것이 독일에서 만든 G3 컴퓨터가 최초의 앨런 튜링 방식의 컴퓨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영국의 콜로서스, 그 다음에 미국의 에니악 에드박이라는 컴퓨터가 있습니다. 이게 거의 최초의 소위 말하는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컴퓨터가 됩니다. 이 당시에는 컴퓨터를 개발했던 동기는 사실은 2차 세계대전을 승리를 하기 위해서 독일하고 연합군인 영국과 미국에서 주로 개발을 했었는데, 무기 개발이나 아니면은 적의 암호를 해독하는 데 쓰였죠.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1943년에 이 뉴럴 네트워크라는 지금의 딥러닝 모델의 시작점이 바로 요겁니다. 뉴럴 TL이라고 해서 스트레스홀드 로직 유닛이라는 모델이에요. 이거는 그냥 사람의 신경망을 이런 식으로 모델링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냥 그 페이퍼로 만들어준 그 모델이죠. 여기서부터 사실은 지금의 신경망 모델인 딥러닝 모델로 발전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1956년에는 이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라는 단어가 생겼죠. 여기에 그 당시에 인공지능의 석학들이 모여서 다트머스라고 하는 그 대학교에 모여갖고 여름방학 내내
연구 휴가를 보내면서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그러한 단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1958년에는 이 프랭크 로센블레트라는 사람이 최초의 신경망 모델을 만들어냈어요. 이거를 저희는 SLP라고 하는데 싱글 레이어가 딱 하나가 있는 그래서 SLP를 만들어내서 실제 이 삼각형, 동그라미, 사각형의 도형을 이렇게 센서에다가 들이밀면은 얘가 판단을 합니다. 그런 모델을 만들었고요. 이 펄셉트론이 사실은 지금 쓰고 있는 신경망 모델의 원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 TLU는 모델 자체고요. 이렇게 신경망 모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였고, 이 펄셉트론이라는 것은 그런 아이디어를 구현한 것이죠. 실제 작동이 되는. 근데 1959년에는 이 IBM 연구원인 아서 사무엘이 이 머신러닝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사람이 알파고랑 비슷한 그 체커라고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둘 수 있는 인공지능을 만들면서 논문에다가 머신러닝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썼죠. 그리고 나서 70년대 이제 우리가 60년대, 70년대 인공지능 겨울이 왔는데 이때는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겹쳤습니다. 이 펄셉트론이라고 하는 모델을 만들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는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사람을 대체할 수 있겠다라고 기대가 한껏 부풀었었는데 소위 말하는 그 복잡한 비선형 문제, XOR 같은 비선형 문제를 못 푼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연구비가 끊겼죠. 한편으로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소련의 우주항공 기술이 거의 미국을 앞질렀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만든 우주항공 연구 논문을 영어로, 러시아어로 된 논문을 영어로 바꿔주는 기계 번역기에 대한 투자를 많이 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서 연구비가 다 끊기면서 소위 말하는 인공지능 겨울이 왔죠. 그러다가 1980년대 이 전문가 시스템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면서 다시 한번 인공지능의 분야가 부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전문가 시스템 하나만 가지고는 사실 인공지능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떠받칠 수는 없었고, 한편으로는 이 전문가 시스템 자체도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케이스나 새로운 어떤 경우가 생기게 되면 다시 한번 모든 시스템을 업데이트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이 컴퓨터의 개발 자체가 너무너무 속도가 느리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어갖고 다시 한번 인공지능 겨울이 왔었죠. 1990년대 초부터 말까지. 그러다가 2000년대에는 소위 말하는 그 계산 통계학 아니면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하죠. 여기서 시작되는 전통적인 머신러닝 기법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분석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예측을 하거나 아니면 판별을 하거나. 그러다가 딥블루라는 거 아시죠? 딥블루는 이 러시아의 체스 챔피언을 이 컴퓨터가 이겼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번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1998년에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강아지를 인식한다거나 아니면은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사람을 인식하는 그러한 모델이 바로 그 CNN 모델인데, 최초의 CNN 모델이 개발이 됐습니다. 1998년에. 그리고 나서 2006년에는 딥 릴리프 네트워크라는 것이 있었는데, 사실은 한 1980년대에 우리가 그 에러 역전파라고 하는 에러의 역전파라는 것이 개발이 되면서 신경망 모델을 여러 개 쌓더라도 학습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신경망을 진짜 여러 겹, 10개, 20개 쌓고 학습을 시키려고 했는데 학습이 잘 안 됐어요. 이거를 전문 용어로 그레디언트 매니싱이라고 해서 중간 역전파하는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그 그레디언트, 학습할 수 있는 근거죠. 학습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학습이 안 됐는데, 그 학습이 안 되면서
일종의 교착 상태가 된 거죠. 1980년대부터 2000년 초반까지 신경망이라는 것이 그렇게 이 심도 있게 연구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딥러닝 모델을 쓰고 있지만 딥이라는 말을 쓸 정도로 아주 심층하게 신경망을 구성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토론토 대학의 그 제프리 힌튼 교수하고 그 동료들이 뭘 만들었냐면 딥 빌리프 네트워크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거는 일종의 이 사전 학습, 프리트레인 시키고 나서 실제 이제 이 파인 튜닝을 하는 방식인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그 여러 개의 신경층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었죠. 그러면서 2011년에는 왓슨이라는 거가 발표가 됐습니다. IBM이 딥블루라고 하는 체스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성공을 하고 나서 한동안은 이제 IBM에서 그렇게 혁신적인 연구가 없었단 말이죠. 그러다가 2011년에 그 제퍼디라고 하는 퀴즈쇼에서 사람과 똑같은 환경에서 사람과 퀴즈쇼를 했는데 이 역대 세계 챔피언을 다 이겼습니다. 왓슨이라는 그 IBM 프로그램이. 그러면서 다시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지게 됐었죠. 2012년에는 이 구글 브레인이라고 하는 이 팀에서 지금 팀이 됐는데, 그 구글 브레인이라고 하는 그 TF였습니다. 연구 TF에서 실제 이 CNN이라는 모델을 가지고 이 강아지, 고양이를 알아맞혀내는 그러한 모델을 개발했죠. 어떻게 보면 지금 쓰고 있는 그 뭐 사람을 찾는다거나 아니면은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여러 가지 보행자를 찾는다거나 신호등을 인지한다거나 이러한 그 기술들이 사실은 2012년부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2012년부터 지금의 기술들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2016년에는 딥마인드가 만든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을 이겼던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2017년에는 이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일종의 언어 모델이죠. 언어 모델이 발표가 됐어요. 이 2017년에 그 트랜스포머라는 모델로부터 또 다른 이 퀀텀 점프가 일어난 거죠. 언어 모델뿐만이 아니라 시계열 데이터 분석 모델 아니면은 이미지 분석 모델, 모든 분야에 다 이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것이 사용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챗 GPT도 바로 그 트랜스포머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딥마인드는 알파고라는 것을, 알파고는 이제 커제 구단을 이기고 나서 중국의 커제 구단을 이기고 나서 은퇴를 했어요. 더 이상 사람과 겨룰 수가 있는 그러니까 알파고하고 겨룰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은퇴를 했죠. 하지만 구글 딥마인드는 계속 개발했습니다. 연구를 해서 알파고의 후속을 계속 만들었어요. 예를 들면은 알파 제로는 뭐냐면 알파고 제로죠. 알파고 제로는 뭐 사전 학습이라고 해서 지도 학습, 그러니까 미리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기보를 학습하지 않고 맨땅에 헤딩해서 스스로 뭐 배워 나가는 알파고 제로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알파 제로는 이 똑같은 프로그램이 체스도 배우고 바둑도 배우고 그다음에 쇼기라고 하는 일본 장비도 배우는 그런 거를 개발했습니다. 알파 제로. 그리고 나서 뮤 제로는 뭐냐면 이 바둑도 잘 두고, 똑같은 프로그램이 바둑도 잘 두고 그다음에 체스도 잘 두고 일본 장기인 쇼기도 잘 두고, 그리고 아타리 게임이라고 해서 비디오 게임 아시죠? 비디오 게임 잘하는 것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딥마인드는 이제 뮤 제로를 발표하면서 이 뮤 제로가 소위 말하는 일반 인공지능, 그 아티피셜 제너럴 인텔리전스로 한 발짝 더 다가가고 있는 계기가 아닌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 뭐냐면 프로그램 하나만 잘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잘할 수 있는 실제 결과물을 만들어낸 거죠. 그러다가 2022년에는 이 챗 GPT가 발표가 됐습니다. 2022년 11월 달이죠. 챗 GPT가 만들어지고 올해 초에는 챗 GPT 플러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GPT-4죠.
최 GPT의 다음 버전인 그 GPT-4가 발표가 됐습니다. 물론 여기에 뭐 달리라고 하는 이미지 생성 모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모델도 개발이 됐죠. 자, 이렇게 인공지능 역사를 우리가 한 페이지로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자, 튜링 머신을 한번 보겠습니다. 튜링 머신은 이 튜링 머신은 왜 봐야 되냐면, 튜링 머신이 바로 현재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컴퓨터의 기본적인 설계도, 기본적인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튜링 머신은 사실은 그 앨런 튜링이 그 당시에 수학계에서 한창 이슈가 됐던 그 정지 문제라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정지 문제라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떤 펑션, 어떤 프로그램, 어떤 컴퓨터에다가 이 yes냐 no를 알 수 있는 그러한 명제를 입력하게 되면 그 컴퓨터가 스스로 명제의 yes다 no다를 판별할 수 있느냐라는 거가 정지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걸 하려면 사실은 컴퓨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앨런 튜링은 이 정지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컴퓨터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스스로 컴퓨터라는 것을 디자인을 합니다. 자기가 이러한 컴퓨터가 있다는 전제하에 나는 정지 문제를 증명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튜링 머신은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튜링 머신은 이 지금의 CPU라고 할 수 있는 이런 헤드가 하나가 있는데, 이 입력 출력엔 그 디바이스인 긴 테이프가 있습니다.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처음부터 끝까지의 길이가 거의 무한대예요. 그래서 이런 띠가 있을 때 이 CPU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냐면, 덧셈 또는 뺄셈이라는 연산을 할 수가 있고요. 또는 그 라이트, 오른쪽으로 이동하거나 아니면은 왼쪽으로 이동하거나, 왼쪽 이동, 오른쪽 이동, 이동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읽거나 쓰거나 이런 기능이 있는 뭔가 있다고 치면, 헤드라는 것이 있다고 치면, 무수히많은 명령어, 예를 들어서 얘가 오른쪽으로 5칸 이동한 다음에 뭘 적고, 그다음에 왼쪽으로 이동을 한 다음에 그 숫자를 읽고, 이거를 덧셈 뺄셈 해갖고 그에 대한 결과를 다시 이동해서 적고, 이런 거를 무한 반복하게 되면 어떤 프로세스, 어떤 처리 과정을 완수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 이 튜링 머신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놀랍게도 사실은 앨런 튜링이 튜링 머신을 제안하고 나서 사실은 그 자기하고 비슷한 연구를 했던 학자가 프린스턴 대학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프린스턴 대학에 유학을 갑니다. 그 박사과정으로. 그리고 나서 그 프린스턴 대학에서 연구를 하다가 우연히 그 존 폰 노이만이라는 천재 과학자를 만나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물론 튜링 머신에 대한 아이디어도 같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존 폰 노이만이라는 사람이 이 컴퓨터 아키텍처를 개발하는데, 이게 바로 존 폰 노이만 방식의 CPU 아키텍처인데요. 이게 바로 CPU죠. 이 CPU에서 하는 것이 바로 정확하게 앨런 튜링이 제안한 튜링 머신과 같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컨트롤 유닛은 뭐냐면 리드 라이트 또는 뭐 왼쪽으로 이동하고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이런 것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리스메틱 로직 유닛이라는 것이 바로 덧셈 뺄셈인 거죠. 참과 거짓을 뭐 연산하거나 아니면은 숫자를 곱하고 빼고 하는 것들. 그렇게 하게 되면 얘가 아무리 복잡한 문제라고 할지라도 시간이 걸리지만 언젠가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폰 노이만의 아키텍처이고요. 이것이 현재까지 쓰고 있는 모든 컴퓨터의 기본적인 이 아키텍처가 됩니다. 그래서 폰 노이만은 이걸 기반으로 ENIAC이라고 하는 컴퓨터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1945년일 겁니다. 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거에 보다 조금 개선된 에드박이라는 컴퓨터를 이러한 아키텍처로 만들었습니다. 결국은
폰 노이만 방식의 컴퓨터 구조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컴퓨터 구조의 모태가 됐고요. 폰 노이만 방식의 아키텍처는 앨런 튜링의 튜링 머신을 기반으로 해요. 따라서 앨런 튜링의 그 튜링 머신이 인공지능의 원점이다라고 해도 크게 뭐 틀린 건 아니겠죠. 스튜어트 러셀하고 피터 노빅은 그들의 저서에서 인공지능이라는 저서에서 네 가지로 인공지능을 분류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인간처럼 행동하는 시스템을 인공지능이라고 정의하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스템이라는 것은 곧 컴퓨터를 의미합니다. 컴퓨터가 되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능이라는 것을 정의하기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그래서 지능이라는 것은 올바른 생각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것을 기반으로 올바른 판단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행동을 하는 것이죠. 뭐를 위해서? 생존과 번식을 기본으로 뭔가 이 자기만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지능을 사용하는 것인데, 결국은 행동과 판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규명하고 이것을 구현한다 하게 되면 굉장히 복잡하단 말이죠. 약간 추상적인 개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공지능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자라는 겁니다. 사람의 행동을 컴퓨터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인공지능이라고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인간처럼 행동하는 시스템, 즉 사람의 행동을 컴퓨터가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공지능이다. 그래서 뭐 처음에는 사람의 행동을 똑같이 따라하는 정도로 시작이 됐겠죠, 인공지능이. 근데 지금은 사실은 어떤 행동에 대해서는 컴퓨터의 행동이 사람의 행동보다 더 우수합니다. 그런 것까지 지금 기술이 발전이 됐죠. 자, 그래 정리하게 되면 인공지능이란 뭐다? 인공지능이란 사람의 행동을 컴퓨터로 구현하는 거죠. 이게 인공지능이라고 정의를 내리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사람의 행동이 인공지능의 분야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행동을 컴퓨터가 따라하면 되니까. 자, 첫 번째가 인지라는 게 있고요. 사람은 5가지 감각이 있죠. 보고, 듣고, 느끼고, 냄새 맡고, 맛보고 하는 것들을 컴퓨터가 하는 겁니다. 하는 것이 바로 인공지능이 되고요. 추론이 있는데 이 추론, 사람은 알고 있는 경험과 그다음에 관찰값을 가지고 예측을 하는 거죠. 예측. 그다음에 가설을 세우고 뭐 이런 것들을 컴퓨터한테 구현하는데, 사실은 이 추론이라는 것이 가장 인공지능 분야에서 좀 취약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자연어 처리는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사람의 말, 한국어, 영어, 뭐 독일어 이런 것들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인공지능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뭐 텍스트로 인지할 수 있지만 목소리를 가지고 인지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사람의 목소리를 인지하는 능력을 컴퓨터로 구현하는 것이 바로 인공지능이 되고, 로보틱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걷거나 뭐 뛰거나 쥐거나 아니면 조립하거나 하는 것이 있죠. 이런 것들을 컴퓨터가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인공지능의 분야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학습이라는 것이 이렇게 제가 크게 하이라이트한 이유는 뭐냐면 인공지능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습이라는 것은 인공지능의 가장 중요한 파트다. 즉 머신러닝 또는 딥러닝이라는 것이 인공지능의 가장 핵심적인 파트이고, 따라서 어떤 분들은 바로 이 머신러닝이 인공지능이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제 혼용해서 쓰고 있는데, 머신러닝, 딥러닝이 인공지능이다라고 사실은 인공지능의 한 분야인 거죠. 학습과 머신러닝은 인공지능의 한 분야이긴 하지만
이 머신러닝과 딥러닝이 인공지능의 핵심이다 보니 인공지능을 그냥 대체해서 머신러닝, 딥러닝이라고 표현을 한다. 그래도 사람들이 알아듣는 거예요. 아, 그래, 뭐 인공지능의 핵심이니까 그렇게 쓸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980년대, 90년대 인공지능의 주인공이었죠. 전문가 시스템도 바로 인공지능의 한 분야다라는 겁니다. 요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지인데요. 사람은 5가지 감각이 있죠. 보시는 것처럼 이제 만지거나 촉각이죠. 네, 보거나, 그다음에 맛보거나 미각. 얘는 촉각. 얘는 시각. 얘는 미각. 얘는 후각. 얘는 청각. 이렇게 되겠죠. 그 5가지 감각을 가지고 사람은 그러니까 환경을 인지하는데 고스란히 이것을 컴퓨터한테 부여하는 것이 바로 인지에 대한 인공지능 분야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인지라는 것은 뭐랑 밀접하냐면 센서하고 굉장히 밀접해요. 센서. 뭔가 냄새를 맡거나 아니면 보거나 아니면은 듣거나 하기 위해서는 센서가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면은 보려면은 뭐 카메라가 있어야 될 거예요. 카메라. 그다음에 냄새를 맡기 위해서는 어떤 화학적인 요소를 센싱할 수 있는 게 필요하겠죠. 화학 센서. 그 다음에 듣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마이크가 필요하겠죠. 마이크가 필요하고, 촉각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예를 들면 스마트폰 보게 되면 터치 스크린 같은 게 있어요. 터치 스크린 같은 게 전형적인 촉각을 위한 센서입니다. 그래서 센서를 가지고 뭔가 물리량이 컴퓨터에 입력이 되면 이걸 가지고 어떤 건지를 인지하는 것은 또 다른 프로세스가 필요한 겁니다. 예를 들면 CCTV 카메라로 사람을 찍거나 아니면은 화학 센서로 어떤 화학 요소를 측정을 했단 말이죠. 이것이 주는 의미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분석 작업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센서에서 측정된 값을 우리가 이해한다고 할까? 이해 또는 인지라는 게 맞아요. 인지라는 것은 정성적으로 뭔가 바꿔주는 겁니다. 이게 뜨겁다, 아니면은 맛있다, 아니면은 고양이다, 아니면은 뭐 시큼하다, 아니면 떨린다, 이런 것들을 바꿔주는 것이 바로 인지라는 것인데, 이럴 때 바로 뭐가 들어가냐면 뭔가 이 엔진, 인퍼런스 엔진이 필요한 거죠. 여기에 바로 학습이라는 것이 들어갑니다. 학습. 머신러닝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센서가 만들어낸 물리량을 인지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이 사이에 머신러닝이라는 것이 들어가는 거예요. 머신러닝이 들어가서 이 센서가 측정한 측정값을 뭔가 정성적으로 바꿔주는, 뜨겁다, 맛있다, 고양이다, 떨린다 하는 걸 바꿔주는 어떤 프로세스가 필요한데, 이거를 바로 머신러닝이 해결한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추론인데요. 이 추론은 어떤 거냐면 추론은 그 지식,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 또는 경험, 사실, 법칙을 가지고, 이거는 알고 있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가설을 하거나 아니면 예측을 하거나 아니면 유추를 하는 겁니다. 논리력이죠, 사실은. 사람으로 치면은 논리력이 해당이 되는데, 3단 논법 같은 거가 정확하게 이런 거죠. 예를 들면 A는 B다, B는 C다. 그러므로 A는 C다. 이런 거 있죠. 3단 논법. 연역법이 연역법. 또는 공자는 죽었다. 소크라테스는 죽었다. 그러므로 나도 죽을 것이다 하는 그 귀납법이 있는 거예요. 일반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유사한 것들에 대해서 쭉 열고 해놓고 따라서 나와도 그 중에 일부이기 때문에 나와도 그렇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들. 이게 논리력인데 사실은 이 논리력에 대해서는 이 인공지능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에요. 아직까지도 다른 인지나 로보틱스나 이런 데에 비해서 굉장히 뒤떨어진 분야입니다.
하지만 이 추론이라는 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지금까지는 어떤 걸로 대체했냐면 사람의 지식, 사람의 경험, 사람의 룰 가지고 만들어냈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심벌릭 AI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공지능을 이렇게 나눌 때 우리가 심볼릭 AI라는 한 파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머신 러닝이라는 파트가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이 심볼릭 AI하고 그다음에 머신 러닝이 구별이 되어 있고, 이거는 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얘는 머신 러닝은 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심볼릭 AI는 뭘 한다? 규칙을 가지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경험자나 아니 전문가들이 if된 같은 이 규칙을 만들어요. 규칙을 만들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그 논리력을 만드는. 최근의 움직임은 뭐냐면 이 논리력도 사실은 학습을 통해서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학습을 통해서 논리력을 만들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는 데 굉장히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 컴퓨터가 이 사람의 추론 능력을 갖거나 아니 앞지를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한편으로는 이제 추론이라는 것도 가능하다. 추론이라는 것도 학습이나 다른 어떤 방법을 통해서 컴퓨터가 사람만큼 능력을 확보할 수 있겠다라는 쪽으로 연구하는 분야도 많이 있고요. 어찌됐건 현재까지 보게 되면 추론이라는 분야는 이 가장 취약한 인공지능 분야의 한 분야입니다. 그 다음에 그 자연어 처리인데요. 자연어 처리는 사람이 쓰는 언어, 자연어죠. 사람이 쓰는 언어를 이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기계어로 바꿔주는 과정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사전 그 전처리 과정이 필요한데, 예를 들면 토크너라는 게 있어요. 토크너. 토크너는 뭐냐면 예를 들면은 모든 어휘를 이렇게 아이디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어휘는 23이고, 그다음에 너는 25고, 그다음에 기계라는 말은 37이고, 이런 식으로 숫자로 부여하는 것을 토큰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전을 보게 되면 이 처음에 있는 사전, 처음에 나오는 어휘하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 어휘가 있단 말이죠. 그럼 처음에 나오는 어휘가 1이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 어휘가 63,732 이렇게 된다 하게 되면 이게 바로 토큰의 개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어휘만큼 토큰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바꿔 얘기하면 특정한 어휘마다 아이디를 부여한다는 것이 토큰화가 되고요. 그다음에 토큰하게 되면 나라는 것을 그냥 숫자로 하게 되면 이 특성을 설정할 때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것 모든 어휘들은 일종의 그 특정한 개수만큼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벡터를 바꿔줘요. 나라는 것은 예를 들면은 0.2, 0.1, 7 이런 식으로 요소를 가지고 있는 벡터를 바꿔주는. 그래서 이 벡터의 크기를 예를 들면 최 GPT가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GPT-1에서는 516개였었나요? 하다가 지금 2000 몇 개로 커졌죠. 그래서 이 벡터의 요소가 많다는 얘기는 어휘를 특정할 수 있는 요소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더 정확하게 판별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모든 어휘들은 n개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벡터로 바꿔준다라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트랜스포머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 트랜스포머에서 우리한테 던져준 이 레슨은 뭐냐면 어텐션이라는 거거든요. 어텐션은 뭐냐면 관련성이에요. 그래서 이 관련성만 정확하게 우리가 디파인 되면 언어가 됐건 이미지가 됐건 시그널이 됐건 분석하는데 굉장히 정확도가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을 써서 이 관련성, 어텐션을 분석하고, 그다음에 자기 회귀는 뭐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오늘 학교에 이런 게 있습니다. 나는이라는 걸 만약에 입력하게 되면 내가 나라는 것을 기반으로 오늘을 예측하고, 오늘을 기반으로
학교를 예측하는 이런 것을 자기 회귀라고 합니다. 언어라는 건 뭐냐면 어휘가 적정한 순서로 반복해서 계속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자연어를 이해하는 모델이 바로 자연어 처리가 되고요. 음성 인식은 잘 아시는 것처럼 애플의 시리 같은 거, 그다음에 구글 어시스턴트, 아마존 알렉사, 뭐 SK의 누구라는 거가 있었죠.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거의 인공지능의 거의 뭐 킬러 서비스였습니다. 음성 인식은 사람이 말하고 있는 요 아날로그 음성, 음파죠, 음파. 공기의 압력입니다. 공기의 압력을 센싱하게 되면 아날로그의 데이터가 생깁니다. 대부분 웨이브라고 되어 있는 파일 형태가 아날로그 데이터예요. 물론 몇 가지를 이제 필터링 해갖고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사람이 말하고 있는 음파를 적절하게 필터링해서 이 웨이브를 만들어주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디지털로 바꿔줘요. 웨이브라는 게 디지털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디지털 음성을 여러 가지 어휘와 매칭시킵니다. 이러한 음파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7시, 이러한 음파인 경우에는 예약라는 것과 매핑시키는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사실 옛날에만 하더라도 음성 인식이 그 딥러닝 방식이 아니었어요. 딥러닝 방식이 아니었고 일종의 머신러닝, 그러니까 전통적인 머신러닝 방식으로 분류하는 거죠. 모든 음파에 대해서 이러한 음파는 뭐 7시, 뭐 이러한 음파는 뭐 예약, 분류를 하는 모델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음성 인식이 이 딥러닝 모델, 신경망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이 예측, 그러니까 분류는 마찬가지인데 분류의 정확도가 높아졌죠. 자, 이런 것이 바로 음성 인식이고요. 그 다음에 로보틱스를 보게 되면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강화학습 기반으로 로보틱스를 개발하는 접근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규칙 기반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라고 하는 이 회사는 얼마 전에 현대자동차가 인수했죠. 소프트뱅크가 소유하고 있었는데 현대자동차가 인수했는데 여기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뭐 사족 보행 로봇이나 그다음에 이족 보행 휴머노이드죠. 아틀라스, 그다음에 물류 창고에서 이 박스를 운반하고 있는 이러한 바퀴 달린 로봇이 있는데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그 CTO가 어떤 잡지사하고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아직까지는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규칙 기반으로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케이스별로 행동을 다 룰 기반으로 만드는 거죠. 근데 앞으로는 자기네들이 규칙 기반에서 이제 강화학습 기반으로 그 연구 개발을 우리가 바꿀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한편 이 딥마인드하고 오픈 AI는 강화학습 기반으로 로보틱스를 만들어요. 이제 두 회사는 사실은 이런 쪽에 좀 치중하는 편이고 실제 로봇을 만들고 있지는 않죠. 자, 그러면 이 로보틱스가 강화학습으로 하면 왜 좋은지, 규칙 기반으로 하면 왜 좋은지, 뭐가 나쁜지를 설명을 드리면 이 강화학습 기반은 사실은 이제 행동 심리학을 기반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시간을 할애한다면 사실은 인간이 느꼈던 경험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걸음마를 배우고 그다음에 뜀뛰기를 배우고 축구를 배우고 야구를 했던 똑같은 방식으로 그 휴머노이드인 아틀라스한테 그런 경험을 시킬 수가 있어요. 반면에 강화학습의 가장 큰 단점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시행착오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일반적으로 로봇을 강화학습 기반으로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이 가상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가상 환경을. 그래서 가상 환경에서 로봇을 학습시키고 나서 여기에 대한 경험들을 실제 로봇에 주입을 하고 실제 환경에서, 피지컬 환경에서 다시 한번 학습을 하는 게 되는데, 이 강화학습의 단점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장점은 모든 경우의 수를 사람이 굳이 뭐 이런 케이스는 뭐 해라, 이런 케이스 뭐 해라 하지 않더라도
모든 경우의 수를 스스로 행동을 해봄으로써 알 수가 있는 거죠. 반면에 규칙 기반의 로보틱스는 굉장히 학습이 빨라요. 학습이라기보다는 그 완성이 빠른 거죠. 모든 경우의 수를 딱 설정해 놓고 그런 경우에 대해서 행동하면 되니까. 반면에 단점은 만약에 사람이 설정한 규칙의 외의 상황이 벌어지면 버그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틀라스에 있는 CTO가 현재까지는 규칙 기반으로 되어 있지만 향후에는 강화학습으로 보강하겠다고 했던 것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전문가 시스템은 80년대, 90년대에 인공지능의 거의 대표 주자였죠. 70년대에 있었던 첫 번째 인공지능 겨울을 끝냈던 그런 기술이기도 합니다. 전문가 시스템은 세 가지 구성 요소로 되어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이 날리지 베이스라고 하는 이 전문가의 경험과 지식을 데이터베이스로 해놓는 거죠. 이걸 만들어 놓고, 인퍼런스 엔진은 뭐냐면 어떤 식으로 전문가의 지식을 찾아낼 거냐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가 원했던 질문을 해석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유저 인터페이스는 뭐냐면 이 사용자가, 일반 사용자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돼? 라고 하는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 전문가 시스템으로부터 받은 결과물을 받아내는 그런 인터페이스가 되겠죠. 예를 들면 뭐 텍스트 창에서 물어본다거나 아니면은 뭐 스피커를 통해 갖고 뭐 한다거나, 그러니까 그 보이스로 인터페이스 한다거나 아니면 텍스트로 인터페이스 한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조이스틱을 한다거나 이러한 인터페이스가 있어서 이 전문가 시스템을 쓸 수가 있는데 이 소위 말하는 그 초보자들 아니면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특정한 상황에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단 말이죠. 안 되면 질문을 합니다. 질문하게 되면 이 유저 인터페이스에서 적절하게 이 인퍼런스 엔진을 넘겨줘요. 그렇게 되면 이 질문의 의도가 뭔지, 질문이 원하는 것이 뭔지를 해석한 다음에 정확하게 날리지 베이스에서의 그 결과물을 그 피드백을 찾아낸 다음에 다 전달받으면 이것을 적절하게 이 요구한 사람들한테 해석을 해갖고 전달해주는 것이 되겠죠. 이 전문가 시스템은 사실 90년대, 80년대 그 인공지능을 대표했던 분야였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학습인데요. 다시 한번 그 이대열 교수의 그 지능의 탄생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학습이야말로 지능의 핵심이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능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존과 번식을 위해서 사용되는 기능인데 물론 고등동물일수록 더 이상의 뭔가를 획득하기 위해서 지능을 활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한 지능이라는 것을 발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학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강좌는 말이죠. 이 인공지능의 핵심을 학습, 즉 머신러닝이라고 보고 머신러닝에 대한 얘기를 많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인공지능 트렌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한 5가지 정도를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그 신경망 기반의 딥러닝 모델이 독주하고 있다라는 거죠. 전통적인 머신러닝과 그 신경망 모델 기반의 딥러닝 모델이 서로 같은 서로 역할 분담하면서 여전히 그 전통적인 머신러닝이 사용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부스팅 모델이라거나 아니면은 SVM이나 KNN 모델도 종종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신경망 모델을 쓰게 되면 사실은 그 전통적인 머신러닝이 해결 못한 문제를 해결해 냅니다. 신경망 모델이. 그리고 똑같은 임무를 할지라도 전통적인 머신러닝 모델보다는 신경망 모델인 딥러닝 모델이 더 정확해요. 그래서 지금은 만약에 새로운 인공지능 모델, 새로운 머신러닝 모델을 개발하고자 한다라 하게 되면 그냥 크다란 이유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신경망 모델인 딥러닝 모델로 개발하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이 딥러닝 모델이 결국은 이 AGI라고 하는 우리가
아직까지는 뭐 한 40년, 30년 후 정도 생기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특이점의 도구로서 결국은 신경망 모델인 딥러닝 모델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트랜스포머 모델의 구조가 전방위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17년에 개발이 된 구글에서 만들었죠. 구글에서 만든 트랜스포머는 현재 언어 모델의 기본적인 모델이 됩니다. 모든 언어 모델, 지금까지 개발된 모든 언어 모델은 트랜스포머를 썼고요. 트랜스포머를 쓰면서 그동안 해결이 안 됐던 여러 가지 부정확성, 그다음에 뭐 그런 것들 해결이 됐어요. 상당히 언어 모델로서 유창한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트랜스포머가 언어 모델에서 이렇게 성공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게 뭐 시계열 예측 모델에도 적용해보고, 그 다음에 이미지를 예측하는 데도 적용해보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 모델이 이 인공지능의 핵심인 머신러닝의 거의 대부분의 영역에 활용되고 있고, 언어 모델에서는 확실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학습 모델의 거대화입니다. 학습 모델의 거대화는 이 학습 변수죠. 학습 변수 또는 변수라는 말을 파라메타라고 얘기하는데, 학습 변수 또는 파라메타, 즉 모델 안에 있는 학습 변수가 뭐 엄청난 거예요. 몇만 개도 아니고 몇억 개도 아닙니다. 1,500억 개를 넘어서 현재 1조 개를 넘어서고 있죠. 1조 개. 학습 변수가. 그래서 학습 변수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왜 늘릴까요? 학습 변수를 왜 늘릴까요? 학습 변수를 늘리게 되면 더 정확합니다. 물론 이 데이터가 더 필요하고 그다음에 컴퓨터가 더 필요하긴 하지만, 만약에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할 수가 있고 또는 고성능 컴퓨터를 쓸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학습 변수가 많은 모델이 더 정확해요. 그래서 지금은 학습 변수를, 만약에 더 정확한 모델을 원한다면 학습 변수를 늘린 거대 모델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생성 모델의 확산입니다. 생성 모델은 그 제너러티브 AI라고 해서 생성형 AI라고 많이 하죠. 요즘에는 거의 모든 매체에서 매일 다루는 것이 이제 생성형 AI라는 말이 많이 쓰고 있어요. 생성형 AI 또는 뭐 생성 AI라는 건데요. 생성형 AI, 뭐 생성 AI는 판별 모델처럼 예를 들면 A를 대입하게 되면 뭐 B를 예측하거나 이렇게 원하는 정답을 미리 정해놓고 원하는 정답과 유사한 것을 맞추는 모델이 아니고요. 생성 모델은 예를 들면 내가 원하는 그 힌트를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모델한테 반고호의 모양 그림처럼 반고호의 뭐 화풍처럼 이 해변가를 걷고 있는 연인의 모습을 그려줘라고 하게 되면, 이건 그냥 텍스트잖아요. 이거 힌트를 받게 되면 생성 모델이 반고호의 화풍대로 해변가에 있는 두 연인을 그려줍니다. 이런 것이 생성 모델이고요. 또는 뭐 기사를 쓸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주인공이 뭐 아무개라는 주인공이 어디에서 이러이러한 행동을 했다는 식의 기사를 써줘 하면 기사를 쓰고, 문장을 생성하는 거죠. 문장을 생성하고 또는 이미지를 생성하고 또는 이 음악 그 리듬 또는 멜로디를 생성합니다. 그러니까 모델이 작곡을 하는 거죠. 모델이 소설을 쓰기도 하고 모델이 그림을 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성 모델의 그 결과물이 옛날에는 좀 좋았겠어요. 옛날에는 굉장히 그 결과물이 단박에 이거는 그 모델이 만들어낸,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가짜 모델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의 기술은 거의 뭐 구별이 힘듭니다. 그러니까 뭐 챗 GPT를 써보셔 아시겠지만, 얘가 만들어낸 에세이나 얘가 그 달리나 아니면은 이런 그 스테이블 디퓨전이 만든 이 생성 이미지를 만들어낸 것이
거의 구별이 안 돼요. 그 정도로 결과물이 리얼리스틱하기 때문에, 현실과 똑같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활용도가 높아지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이제 강화학습하고 메타학습의 성과가 눈에 띈다. 이제 강화학습은 사실은 뭐냐면 이 머신러닝에는 이제 그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은 일종의 교재를 보고 학습을 하는 거예요. 교재에서 나와 있는 연습 문제하고 정답을 맞춰보는 것이 지도학습이고, 그다음에 문제만 가지고 내가 뭔가 논술식으로 쓰는 것이 비지도학습이고, 강화학습은 예를 들면 체육 같은 겁니다. 제가 뭐 체육 시간에 우리가 공 던지기 하게 되면 선생님이 뭐 던지기의 방식을 가르쳐 주긴 하지만 제가 던져보고 나서 던지는 방법을 터득하는 거죠. 따라서 강화학습은 이 일반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서는 꼭 필수적인 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 심리학을 기반으로 성장해 나가듯이 사람이 이 인공지능 모델도 스스로 시행착오를 통해서 뭔가 행동에서 가장 좋은 행동을 찾아가는 그런 학습 방식인 강화학습이 여러 군데 지금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 그 알파고 같은 거가 정확하게 그런 거죠. 알파고나 아니면 뮤제로 같은 경우는 이 프로그램 하나가 예를 들면 뭐 게임도 잘하고 그다음에 바둑도 잘 두고 이런 겁니다. 최근에는 뭐 그 신약 물질을 개발할 때 강화학습 기반으로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는 프로그램들로 개발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메타학습이라는 것인데요. 메타학습은 아마 좀 생소하실 겁니다. 메타학습은 메타러닝이라고 하는데, 메타러닝은 배우는 것을 배우는 것이라고 해요. 배우는 것을 배운다. 러닝 다시 쓰겠습니다. 메타학습은 배우는 것을 배운다. 즉 뭐냐면 learning to learn이라고 해요. 배우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즉 이 모델 안에 일종의 그 슈퍼노바 같은 게 하나가 있는 거예요. 메타러너라고 해갖고, 메타러너라고 하는 이 굉장히 상위의 러너가 하나 있고요. 하위 러너들이 자전거도 배우고, 그다음에 체스도 배우고, 그다음에 뭐 수영도 배우고 이런 것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상위 러너에 있는 메타 러너가 아우터 러너 또는 뭐 메타 러너라고 하는데, 상위에 있는 러너가 하위에 있는 바둑 두는 러너를 보는 거예요. 지켜보는 겁니다. 지켜보다가 바둑은 이렇게 배우는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바둑 두는 것을 가지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체스를 배울 때에도 적용하는 거야. 바둑 둘 때 이런 방식이 있었는데 체스 할 때도 이런 걸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식의 접근 방법이에요. 굉장히 메타러닝이라는 것은 사람이 배우는 방식과 유사하죠. 그래서 메타러닝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사람들이 연구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 AGI로 갈 때는 메타러닝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된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메타러닝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자, 메타학습하고 나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메타학습은 보시는 것처럼 이 아우터 러너라고 하죠. 메타학습이라는 것은 아우터, 학습 루프의 밖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또는 어퍼 러너, 상위층에 있는 학습자라고 하고요. 그 어퍼 러너 또는 아우터 러너가 이너 러너라고 하는, 요거는 이제 학습 루프 안쪽에 있는 또는 하위층에 있는 그런 러너를 관찰을 합니다. 관찰을 하고 각각의 러너들이 어떤 방식으로 학습하는지를 쭉 관측을 하고 나서 새로운 인물을 보게 되면, 얘가 새로운 인물을 학습을 할 때 과거에 했던 여러 가지 다른 임무죠. 다른 임무에 했던 학습 방식을 이용해서 새로운 인물을 보다 빨리 배울 수 있는 방법을 메타러닝이라고 합니다. 멀티태스킹 러닝이라는 게 있는데,
멀티태스크 러닝은 사실은 메타 러닝과 약간 틀려요. 멀티태스크 러닝은 동시에 여러 가지 임무를 동시에 배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메타 러닝은 배우는 것을 배운다. 즉 각각의 이너 러너들이 배우는 것을 관측을 하고 나서 새로운 임무를 배울 때 과거에 배웠던 경험들을 활용하는 것이 메타 러닝이고, 멀티태스크 러닝인 경우에는 동시에 여러 가지 일들을 동시에 배우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멀티태스크 러닝 경우에 대표적인 것이 뮤제로라는 게 있죠. 알파 딥마인드가 만든 뮤제로가 멀티태스크 러닝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 메타 러닝인 경우에는 사실 논문에는 많이 나오고 있어요. 논문에 개념을 증명하는 논문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알파고나 뮤제로 같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애플리케이션 아직 없고요. 다만 개념적으로 이너 러너가 이런 식으로 학습하게 되는 것을 아우터 러너가 학습을 해서 새로운 임무를 배울 때 굉장히 빠르게 학습을 한다라는 것들은 이제 개념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는 논문들이 발표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나스라는 것은 뉴럴 아키텍처 설치라는 거죠. 즉 뉴럴 아키텍처라는 것은 다른 말로 신경망 모델입니다. 신경망 모델. 신경망 구조를 가지고 있는 딥러닝 모델이죠. 이 딥러닝 모델을 찾아내는 거예요. 누가 찾아내냐면 컴퓨터가 스스로 찾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탐색 공간에다가 신경망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기본적인 구조적, 이거는 제가 뭐 레고 블락 같은 그러한 부품들을 만들어 놓고 이 탐색 전략이라는 프로세스에서 이 탐색 공간에 있는 여러 가지 딥러닝 부품들을 조립하는 겁니다. 여기서 조립을 한 다음에 모델을 만들어 놓는 거죠. 모델을 만들고 이 모델이 학습할 수 있도록 학습을 하고 나서 얘가 만든 결과가 최적이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반복이 되면 또다시 이 탐색 공간에 들어가서 적절한 신경망 모델의 부품들을 가져와서 또 조립을 또 해요. 새로운 신경망을 조립한 다음에 성능 평가를 하고, 이거를 무한은 아니고 여러 번 반복하게 되면 가장 최적의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모델을 완성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가 사실은 이미지를 분석하는 모델의 이 여러 가지 성능 지표를 만들어 놓은 건데요. 자, 여기에는 보시는 요 나스라는 모델, 나스넷이라는 게 있잖아요. 나스넷이라는 것이 바로 이 나스라는 것이 만들어낸,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이 이미지 분석 모델이에요. 보시게 되면 가장 높은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지만, 이 나스의 단점이 뭐냐면 학습 기간이 길다라는 거죠. 여기 X축이라는 것은 학습 기간인데 오랫동안 학습을 합니다. 학습을 한다는 것은 이 최적의 이 모델을 찾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레고 블락, 신경망에 있는 기본 부품들을 조립하는 단계가 여러 번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 오랫동안 학습을 하게 되면 어찌됐건 얘가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신경망 모델이 사람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 신경망 모델 결과보다 더 우수하다라는 거죠. 자, 요게 나스고요. 그래서 나스라는 것은 사실은 2018년, 19년에 거의 핫토픽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스에 대해서 연구하고 나스에 대해서 논문을 발표하고, 나스라는 것이 진짜 AGI로 갈 수 있는 힌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흥분을 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이 나스라는 거는 더 발전해서 오토 ML로 발전이 됐어요. 오토 ML은 오토매틱 머신 러닝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오토 ML은 여러 가지 신경망을 만들 수 있는 부품 셋을 만들어 놓으면 얘가 여기서 스스로 부품 셋을 찾아내서 조립한 다음에 신경망을 만들어내는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 시간은 약간 좀 길어졌네요. 짧게 하려고 했는데 내용이 워낙 인공지능 전체를 이제 다 커버하려고 하다 보니까 1시간 훌쩍 넘겼는데, 두 번째 강의는 이걸로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